전 세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확실히 지난 10월 CPI를 계기로 확연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자, 세계 증시 역시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피벗 랠리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섰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제3의 방안이 결국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방송에 앞서 엔비디아 주가가 방금 전에 이제 마감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자, 미증시 확실하게 엔비디아도 최고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가, 이 피벗 랠리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의미가 큰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11월 달에 제닛 옐런이 재무정책 사이에서 국고채 입체 물량을 좀 조절한다는 피벗을 얘기했습니다는 지금은 확실히 페드 쪽에서도 피벗이 돼야 된다는 월가의 기대가 지금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잘 됐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인플레가 완화되면 일부 월가에서 전해주는 사람 것처럼 20년 국채 물량이 또 다른 물량도 조절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가 안정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채 금리가 장기물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반영돼서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플레는 완전히 잡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페드가 화답해야 될 때다. 이게 이제 페드에 대해서 안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카고 페드 매체에서 보면 내년 5월까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58% 첫 나왔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4% 초반대, 4.4% 초반대 가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거기에 부분적으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가가 그렇죠.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는 그런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했다는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강하게 반등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1% 이상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그렇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미국의 다우존스가 마침내 마감 지수로 이것도 큰 기록이죠. 이렇게 35,000선이 벗어났습니다. 아마 제레미 시겔이 올해 연초에 35,000선 더 도달할 것이다. 누구든 이거는 허황된 예측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마감 지수로 35,000선이 넘었던 것도 굉장히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제레미 시겔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레미 시겔이 연준은 내년 3월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신뢰성 높은 사람이 내년 3월까지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11월 달도 거의 다 마감되는 것 같아요. 오늘 20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땡스기빙도 맞고 크리스마스는 랠리가 맞아서 연말 분위기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4분기에 지금 11월 말이다 보니까 GDP 애틀란타의 GDP 나우에서 4분기 성장률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한 2개월 정도 끝날 무렵에 분기당 2개월 정도 끝날 무렵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상태는 4분기의 성장률이 한 2%는 거칠 것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물가는 잡힌다. 소프트 랜딩이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사실 주가가 오르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은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와 함께 사실 엔비디아가 미국 시간으로 21일 날 장마감에 발표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AI가 아직 기업의 이익을 많이 창출할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AI는 이제 그린슛 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아는 세일즈 매출액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성장성 지표.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매출액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GPU라든가 이런 층의 독점력 때문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오늘도 이렇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물론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할 겁니다. 올해 들어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에서도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 증시의 최대 재료가 됐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결국 전환점을 맞았다. 이런 평가들이 점점 더 많더라고요. 네,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는 예.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전개되는 것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인플레이든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재료가 완화된 상태, 부담이 완화된 상태에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세계 인플레 상황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는 통합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확실히 내렸죠. 9월에 3.7에서 10월에 3.2%. 이 수준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유로존도 10월에 확실히 내렸습니다. 4.3에서 2.9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렸죠. 그다음에 연계 CPI도 6.7에서 4.6으로. 그다음에 중국도 10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2%. 어차피나 물가는 안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기적 측면에서는 디플레 우려가 7월에 이어서 다시 우려되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때문에 예. 물가는 세계 물가일치의 평균치를 가면 중개 물가가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은 인플레 전쟁과 전환점이 됐다는 그런 쪽이 하나의 기여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문제입니다. 일본이 지금 일본은 사실 정책적으로 엔저를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 엔저를 모색하지다 보니까 이게 좋은 엔저가 될까, 나쁜 엔저가 될까.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엔저가 되면 일본의 수출입 구조가 마샬 러너 컨디션에서 이 환율의 수출입 탄력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 거시경제학의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에 수입 수요 탄력성, 그다음에 수출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플러스한 게 큰 거에 대해 엔저가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를 회복하는데요. 일본은 수출입 구조가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일본의 성장률이 나쁜 엔저가 돼서 나쁜 엔저 성장률이 3분기에 마이너스 0.5%. 한국인이 일본에 기여분이 없으면 마이너스 1%가 넘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엔저를 이용해서 일본에 관광을 많이 가니까 예. 특히 여름 휴가철에 그 기여분을 빼면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됐다. 근데 반면에 10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됐습니다. 스태그네이션,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시다는 9기 법칙에서 본인 자신의 내각의 지지도가 자민당, 집권당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빠지는 9기 법칙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물가 안정을 이렇게 해서 주책임인 우에따도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정도의 조기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독히 일본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모색되는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런 환경을 맞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금리 인상의 효과 때문인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문제는 누차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자막으로 처리해서 예. 뒷부분에 한국을 설명할 때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디맨드풀 인플레이션입니다. 한마디로 시청자 여러분이 경기가 과열돼서 인플레가 올랐을 때 금리 인상으로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10월에 각국의 주요국의 물가가 잡히는 것은 전부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휘발가 공급 측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 보면 굉장히 페드 인사라든가 각국의 중앙은행의 인사들이 어이구 물가가 그동안 매파 하다가 갑작스럽게 10월에 잡히다 보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회피론 차원에서 금리 인상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예.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의 조타력이 없어졌습니다. 기준금리의 조정력이 없다 보니까 기준금리의 조정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입니다는 예. 이건 시장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시장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파월 수습꺾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기보다는 시장의 국채 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해서 금리를 상승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더 촉발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에 조타력이 적었고 두 번째는 사실 시장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사실 이 조정력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담만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결국 안정되는 거는 디맨드 사이드보다는 서플라이 사이드가 훨씬 중요하다. 이 방송을 통해 몇 차례 진단했는데요. 그만큼 공급 요인 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은 비교적 질문 시간을 가해서 하려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물가가 10월 들어서 안정이 됐느냐 하면 일단은 중앙은행보다도 각국의 정부가 대통령에 소속돼 있는 정부가 이렇게 담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효과다 이렇게 하는 중앙은행의 자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점은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주가 되겠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은 왜 이렇게 인플레가 10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정됐을까 하는 측면을 공급 측 인플레 요인이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공급 측 인플레 대책이 된 거죠. 이게 팀버겐 정리입니다. 예. 목적 대비해서 정책의 적합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가격, 휘발유 가격,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높았죠. 이것이 물가 상승의 굉장히 큰 요인이었죠.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데는 신유종 개발, 전략 원유기 직분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터진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안정되다 보니까 오늘 뭐냐면 12월 초에 오펙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감산이기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런 노력 때문에 사실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확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쇼링 들어와라. 예. 들어와라. 그리고 서로 연계시켜서 자급자족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 있던 거 전부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급자족이 되니까 공급망 확보돼서 공급망 확보되니까 공급망 차질에서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도 완화가 됐던 분야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이 분야는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죠. 왜 그럴까? 자, 노동시장의 바틀렉 현상, 병목 현상, 그다음에 미스매치 현상 이런 것을 푸는데 굉장히 지금 미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해당되는 제닛 앨런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버틀렉과 미스매치가 해소되는 그럼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측면도 지금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비도 아직도 이거 주거비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신규 공급하고 그다음에 사실 도시가 문제라면 도시에서 아주 저임의 빈집에 스카 공포에 휘달리는데 그쪽으로 이주 대책을 했던 것도 주거비가 그나마 안정이 됐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국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공급 측 요인을 공급 측 개선 대처를 했습니다는 지금은 세계화가 세계 하나 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노력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입장이 같이 하는 국가.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like-minded country. 같은 입장에 인플레 시달리는 국가들이 서로 연대한다는 게 백기사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홍앵커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한성춘 논설위원이 같이 백기사가 되는 것과 그렇습니다. 예. 같이 문제를 풀리는 것, 주식시장에서 백기사 전략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기사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WTO라든가 그다음에 FTA는 이 국회 비준 권리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 국가들이 그 현안이 나왔을 때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대처하는 게 PITF, 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이라든가 그다음에 Economic Partnership Association 내지는 어그리먼트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했던 그래서 동맹국가 공급 측 요인이 단일 국가 노력에서 이렇게 그 부족한 측면을 유사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백기사전에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 물가가 안정된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 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월) CPI 발표 이후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폭을 두고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시카고 페드 여치에서 내년 3월까지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하는 게 58%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시청자분이 보셔야 될 것은 금리 인하 부분이 미국의 피본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이 금리 인하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
이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피벗 금리 인하, 금리 동결은 사실 미국 측의 중점이 됐습니다는 지금 물가가 자 글로벌 인플레와 전쟁이 전환점이 돌았다는 것은 바로 피벗 얘기, 금리 인하 얘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시카고 페드워치가 내년 3월까지 58%의 금리 인하를 점치는 것은 그만큼 자 조사 대상자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이제 체감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반영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에 예. 그다음에 higher to long 이런 쪽에 얘기들이 거의 안 나오죠. 사실 격세지감이죠. 1년 전에 11월 페드워치에서는 금리 인상이 100%였었고 그렇죠. 인상법도 0.75%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1년 전의 생각이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1년 전에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맞는 시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금리 인상은 통화정책 시차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빨리 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공급 측 사이드는 공급 측의 요인만 되면은 바로 잡힙니다. 바로 잡힙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는 지금 이제 많이 시청자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대목을 자 UBS가 내년에는 2.75%포인트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내리겠다. 2025년에는 1.25%까지 내려갔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데요. 얼만큼 공격적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모건스탠리는 내년 6월부터 연말까지 3차례. 골드만삭스가 가장 지금 예측이 가장 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매파 기조의 페드를 영합하는 시점에서 시장에 예상치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페드 파월의 가장 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가 바로 골드만삭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되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 기조 때문에 가장 인하 시기를 늦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내년 4분기 한 차례 정도 그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리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유럽도 물가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사실 영국도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영국도 내년 3월, ECB도 내년 5월. 그리고 자, 지금까지 중국은 금리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국가가 지금은 뭐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인하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때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전쟁이 전환점을 맞았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 이런 시각이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몇몇 국가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는 점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대조적이죠. 우리가 통화정책은 선제성 국대이기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통화정책 당장자들은 빨리들 알아야 됩니다. 예. 자, 한국의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11월부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는 어찌됐든 중앙은행의 일선 목표가 물가 안정인 측면에서는 가장 금리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물가를 잡혔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2.3% 저점을 형성됐습니다. 그게 3개월 연속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 3.8%입니다. 이거는 같은 달에 미국의 3.2%보다 더 높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의 구성 항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미국의 물가를 관련된 구성 항목과 가중치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3.8%, 미국이 3.2%인데 우리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더 올라갔을 겁니다. 왜 주부님들이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가 나왔을 때 우리 생활 물가는 지금 18%씩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국민들이 체감과 관련된 그런 구성 항목이라든가 가중치가 좀 적습니다. 근데 미국식 통일하면 3.8%더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물가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 7월 달에 3.2%하고 7, 8월 올랐습니다. 10월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 예측건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물가가 3.8%로 내리긴 뭘 내립니까? 물가 안정론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물가의 실체를 보면 지금 뭐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든가 스킨플레이션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돌아가는 이런 사태거든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IMF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물가를 속속 상향 조정하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가가 올해 3.4%에서 3.6% 조정한다든가 예. 이런 쪽으로서 속속 상향 조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자막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요. IMF의 최근에 내놓은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의 물가가 속속 상향 조정 입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추세는 금리 인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전체로 보면 우리가 물가를 잡히지 않으면 예. 자 다른 국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그렇죠.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하는 측면은 누차지 지적합니다는 올해 들어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는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매파 발언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뭔가 도대체? 동결해놓고 매파 발언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물가 잡히지 않습니다. 매파 발언하니까. 실제로 한국은행 진위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금리 동결은 정말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되는 거냐 아니냐? 이창용 총재의 진위는 뭐냐? 매파를 하면 물가 잡히지 않죠.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니까. 물가 3.86%, 3.8%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4% 하다 보니까 물가도 못 잡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10월 달 금통위원들의 전반적 기조 보면 여전히 물가를 우려했거든요. 매파 기조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체감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보면 가장 매파 기조를 인는 상태에서 물가를 못 잡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우리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장률은 미국보다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는 당장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티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4분기에 될 것이다. 10월, 4분기 10월로 늦춰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 단계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손해보기는 누가 손해봅니까? MZ세대 소상공인이 자 지금도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부담인데요. 고금리 상태가 저런 예상으로 본다면 내년까지 지속되는 거죠.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런 거죠. 이게 지금의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고개를 숙이는 상황에서 우리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참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확실성 이동 정책 당국자는 정확히 예측해서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금리를 동결해놓고 뭐냐? 매파 발언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성장률이 올해 1.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그럼 오크네버 시장 GDP 갭을 하면 디플레 갭입니다. 근데 왜 물가를 잡겠다고 디플레인데 물가를 잡겠다고 왜 금리 인상 들이댑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처럼 경제 성장률이 4.9%에서 오크네 법칙상 인플레 갭이 발생하면 금리 인상 가져가더라도 우리 성장률 높습니까? 1.4%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적한 잠재 성장률 가장 낮은 게 1.7%입니다. GDP 갭으로 치면 디플레 갭입니다. 왜 금리 올립니까? 왜 금리 올립니까? 기재부에서 보면 물가 잡히니까 뭐뭐 라면 사무관 이거로 잡힙니까? 가격 통제에서 시장 경제 올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물가의 부분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사무관이. 이런 식의 발생의 전환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대체로 보면 물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급 측을 좀 인프라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근데요. 공급망 확보. 자, 한국 기업들이 전부 밖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들어와야죠. 한국 내 아우타키 구조를 대의하지 않습니까? 예. 공급망 확보를 해야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마. 돌리시기 바랍니다. 공급망 확보이죠. 두 번째는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는 조기 홍보 체제를 해줘야죠. 공급망 관련해서.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ABEC에서 조기 홍보 체제 얘기하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이걸 얘기했었거든요. 예. 기억나십니까? 올해 5월 달에 얼리버닝 시스템에서 1단계, 2단계에서 노란불, 빨간불 다 해서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 밖에 가서 말씀하시지 말고 한국에 그걸 동원해야죠. 한국에 동원해야죠. 그리고 갈등 비용. 왜 야당과 격리합니까? 대통령 그 야당도 안아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모시지 않습니까?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노조라든가 뭔가 갈등 비용 따라서 이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야당과 대립관계 유지했습니까? 안아주는 것도 대통령이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해외 자주 가십니다. 너무 자주 가십니다. 내처가 시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것이 좀 결부가 돼야 국민의 협조와 함께 물가가 잡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